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출력 보조물 제거해서 후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조형 방식에 따른 조형 방식과 재료에 따른 지지대 제거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지대에 생성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 그리고 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액상 기반의 재료니까 다시 한번 SL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SLA나 DLP 타입의 경우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모델 재료와 지지대 재료가 똑같고요. 가는 기둥 형태로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지지대는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지대 생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은 슬라이싱 큐라라는 C죠. 큐라죠.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런 타입들은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자동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라 FF 타입이나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큐라에서 처음 설치하셨을 때 서포트에 대한 설정을 안 해주시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분말 재료를 사용하는 3DP? 3DP가 아닌데 이게 뭐죠? 모르겠네요. SLA 방식과 같은 적신 기술은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죠. 분말이 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분말만 털어주면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포트, 아래가 좁은 영상을 출력하기 위한 지지대를 우리 서포트라고 얘기하고, 베드는 출력물이 쌓이는 바닥의 조형판을 얘기하고, 레프트는 베드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여기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출력 보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지지대 설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 설정 방식도 그 모델 설정 방식하고 유사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 세 개는 제거 방식과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지금까지 얘기한 서포트, 베드, 레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대 설정 방식입니다. 지지대 설정 방식 앞에서 우리 솔리드 모델링을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인필하고 인필이라는 거 내부 밀도죠. 내부 밀도를 의미하고요. 인필이라는 지대 설정 방법이 있고요. 서포트 타입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필은 솔리드랑 똑같아요. 내부 체험 정도. 이거는 솔리드의 내부 체험 정도가 아니고 서포트에 대한 내부 체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0에서 100까지 채우기가 가능하고요. 채우기 정도가 높아질수록 출력 시간이 길어지고 출력 무게도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통 테스트다 라고 하면 10%, 5%에서 10%, 진짜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10에서 30% 사이에서 해주시면, 30% 너무 과도하고 25% 정도 내외에서 해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포트 타입입니다. 전체 서포트가 있고요. 부분 서포트가 있을 거고요. 지지대 없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서포트 같은 경우 형상물에 전체적인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서포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일부분을 없애는 게 부분 서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만 형상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여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무조건 다 넣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포트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출력물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출력물 품질은 구체적인 품질은 표면 품질입니다. 표면 품질. 내부 품질이 아니고 표면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후가공을 진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부분 서포트입니다. 지지대가 필요한 부분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방식이고요. 자동으로 설정해 주고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옛날 방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일부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현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서포트 타입, 다른 서포트라 봐야 전체 서포트죠. 전체 서포트가 비교하여 매우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없으면 지지대 없고요. 지지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형상물을 출력 가능하고요. 지지대 없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고 품질, 나중에 후가공 처리도 시간적으로 적게 들고요. 그 대신 정 안 되는 경우 서포트를 돼야 되는 거고, 무조건 서포트 돼가지고 뽑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서포트를 안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서포트에 대한 설정을 통해서 서포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형상 설계입니다. 형상 분석을 위한 생각이나 디자인은 3차원적인 형상으로 설계할 때 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형상 설계는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3D 형상물을 설계하는 것이 형상 설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소프트웨어로 입체적인 모형을 그려가지고 모델링 하는 방식이 형상 설계고요. 그거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따라서 3D 프린팅 제품 품질이 결정된다.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모델링 상에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것들, 공차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링 상에서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면 뭐 어떤 방식으로 공차를 줘야 되는지, 서포트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3D 프린터의 이해가 있어야지 형상 3D 프린터용 모델링 제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벽 두께는 어느 정도로 줄지, 이런 것들, 3D 프린터 종류 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오차, 그리고 제품 치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3D 프린터의 특징과 오차 범위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냥 남들이 가르쳐주는 방식, 왜 그 남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르쳐준 방식은 그 분의 3D 프린터에 맞는 거겠지,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테스트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특징하고 오차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후에 형상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가 뭐가 있는지 보면요,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할 때 3D 프린터에 따른 형상 설계 오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FDM 방식은 FF 타입 동일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FF 타입 방식의 3D 프린터는 최대 정밀도가 0.1 정도로 정밀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DLP나 SLA 같은 경우 한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아니죠. 30마이크로. 그러니까 0.03 정도까지도 가능하죠.
FDM 방식으로 설계 시 정밀도보다 작은 치수가 불가능하다. 우리 홀 같은 거 얘기 드렸죠. 1mm 이하로 할 경우 이거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mm 이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후광을 통해서 드릴로 뚫어요. 작은 거는 그냥 다 메꿔 놓고요. 다 메꿔서 출력한 다음에 1mm 드릴을 사용해서 뚫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SLA나 DLP 방식의 3D 프린터는 정밀도가 최대 1에서 5 마이크로로 매우 좋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SLA, DLP 방식은 이건 이제 고정밀도 3D 프린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SLA나 DLP 방식은 광경화성 조형 방식으로 제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광경화성 수지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상을 설계하며 차후 출력 시 제품의 뒤틀림,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얇고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의 종류를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길고 얇은 이런 지지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얘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력물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여기 얘에 대한 자중에 의해서 조그만한 충격이 들어와도 얘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면 선택에 따른 특징입니다. 원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원뿔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원뿔 모양 제품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아랫면을 베이스로 선택하고 제품을 제작하면 가공면과 치수 정밀도가 좋지만 옆면, 이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베이스면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고 이 면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지지대는 필요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상태로 놓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지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지지대가 필요하고 가공 경로도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는 얘가 원형이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네, 적층값입니다. 적층값은 레이어 두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적층값은 3D 프린터가 형상을 출력하는데 적층하는 수치고요. 적층은 이렇게 쌓는 거죠. 쌓는 요 두께를 의미하는 거겠죠. 적층값은 3D 프린터마다 다르며 적층값이 높을수록 정밀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랑은 정밀도가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얘가 적층값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표현할 때 디테일에 대한 표현이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피스에 대한 출력 두께. 서피스 말씀드리지만 서피스는 단독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솔리드와 마찬가지로 솔리드 있는 상태에서 서피스가 있는 거지 그냥 서피스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차원 모델의 벽 두께가 0.5보다 얇으면 출력이 원활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0.4 노즐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0.4mm 노즐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0.4 노즐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는 0.2에 대한 벽 두께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좀 설정을 하면 0.2를 기준으로 0.15에서 0.3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 0.3으로 했다라면 벽 두께가 여기 두 선이에요. 두 선으로 하면 벽이 아주 약하겠죠.
약하기 때문에 0.5보다는 만약 뭐 0.15로 했다라고 하면 벽 두께가 3개가 넘어가죠. 3개가 넘어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벽 두께 레이어를 보통 저는 4개 정도를 두거든요. 4개 정도를 두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설정으로 모델링 설정이든 출력 설정이든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저는 3개에서 4개 모델링이 크다 그러면 3개 정도 주고요. 그리고 만약 힘이 좀 더 필요하다라면 한 5개까지도 줍니다. 벽 두께를. 그래서 기본적인 적층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적층값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어의 두께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벽 두께는 모델링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체험 정도를 우리가 지정하게 될 텐데, 내부 체험 정도를 지정하는 거 이외에 여기 있는 외곽에 있는 벽 있죠? 요 벽 두께 라인을 몇 개 그리느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큐라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하나씩 보면서 벽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벽 두께, 그러니까 벽의 레이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벽의 라인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슬래싱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 G코드죠.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좌표값이 기재되어 있는 코드고, 이거는 어디로 가요? 3D 프린터로 가는 파일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와서요. 네, 다음 G코드 생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3D 프린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G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NC 등 CAM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통 NC 코드라고 나오죠. NC 코드가 G코드랑 그렇게 다르지, 약간 틀리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고체 기반의 소재를 사용한 3D 프린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3D 출력 사이즈가 300mm 미만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450에 450짜리도 있고요. 이게 뭐죠? 맥스가 있고요. 350에 350짜리도 저희가, 이것도 세대, 이거는 CR 프로로 세대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층 두께는 0.1에서 0.5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 그러냐면 출력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얘가 1000 곱하기 1000이다 라고 하면 적층 두께를 이 정도로 두시면 안 되겠죠. 적층 두께를 한 0.5에서 1.5까지 이 정도 두셔야지, 이 정도 0.1mm로 요걸 뽑는다라고 하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진짜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분말 기반의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3D 프린터의 방식의 경우 레이저 와트를 50와트, 그리고 적층 두께는 10마이크로 정도. 10마이크로도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작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보통은 30마이크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U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30마이크로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코드 생성 규칙입니다. 이 부분 삭제해야 되는데 제가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못했네요. 이 파일. 네, G코드 생성 규칙은 지령은 한 줄의 블록이라고 얘기하고요. 블록의 해석은 우선 주석이 제거.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가 모델 라인이다, 모델 초기 라인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요 명령어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G코드를 확인했을 때 여기가 어느 위치구나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참조로 표시해 놓은 게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주석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요. 주석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없고 사용자가 코드를 읽기 쉽도록 해석해주는 문장이고 세미콜론하고 괄호가 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해당 블록에서 기호, 이호 모든 문자가 주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샵하고 이런 것도 쓰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문자는 모두 주석임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는 괄호를 포함한 여기도 뒤에 있습니다. 이거 괄호는 괄호를 포함한 괄호 내 모든 문자가 주석의 의미를 뜻한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앞뒤로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주석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미콜론을 표시하면 이 뒷부분은 모두 주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블록에서 주석을 제거한 후 남은 문자가 없으면 다음 블록을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남은 문자열은 다시 모드로 분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코드 규칙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알고 계시면 뭐 좋겠죠. 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 기능은 G01, G02라고 보통 그 코드에 대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만든 강의 자료에는 크게 정리는 안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G코드라고 찾아보시면 뭐 G01, G02 뭐 이런 거 있고요. 보조 기능을 사용하는 건 M, 기계적인 뭐 N117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기타 기능은 FST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좌표로서는 X, Y, Z, T, J, K, A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T는 어디로 이동하는 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데이터는 숫자인데 정수 또는 실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수와 실수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경우에 소수점 유무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정수 이런 게 될 거고요. 소수 이런 게 될 거겠죠. 실수가 이런 게 되겠죠. 네, 준비 기능 코드는 G코드에서 우리 G로 시작하고요. G01, G02, 뭐, G03, G04, G05, 뭐, 이런 기능들이 다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게 G코드에서 한 8개, 10개? 10개 정도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M코드에서도 한 10개 정도 외우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어 장치의 기능을 동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능이고요. 준비 기능 G코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코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G코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게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고 시작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G코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